부모가 가장 못마땅해할 그런 관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나에게는 좀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 그들을 악마로 만들 마음은 없다. 이런 늦은 단계에서는 정말이지 없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시대와 계급과 유전자의 산물이었다. 내가 바로 그렇듯이.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진실했고 외아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랐다. 내가 그들에게서 발견한 결함은 다른 빛으로 비추어 보자면 미덕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안녕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사실 게이예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다음 주에 페드로하고 휴가를 갈 거예요. 네, 엄마, 그 페드로요. 빌리지에서 엄마 머리를 해주는 애. 그 페드로가 저한테 휴가 때 어디 가느냐고 하기에 저는 그냥 어디 갈 만한 데 있어? 하고 말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의 어느 섬에 갈 거예요. 부모가 당황하고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하고 잠시 잠적하고 문을 닫아놓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 앞길에 놓인 공경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결국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감정의 투사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설을 세우는 상상을 해본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수용하는 자신들의 능력에서 약간의 침착한 영웅적 자질을 찾아내고 어머니는 페드로가 계속 자신의 머리를 자르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적절한지 궁금해하고 그러다 최악의 단계로 자신이 새로 발견한 관용의 명예의 훈장을 수여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내내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지 않은 것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래, 그건 괜찮았을 것이다. 결국 당시 신문에서 인기를 끌던 또 하나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안녕 부모님, 여기는 신디예요. 내 여자친구인데 사실은 약간 그 이상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몇 달이면 교복 입은 엄마가 될 거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교문에서 낚아챘을 때 이미 완전히 합법적인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급하니 신디 부모님을 만나서 호적 등기소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 내 부모는 그것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다. 물론 그들이 바란 최고 조건의 시나리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 아래 테니스 클럽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낙관적인 천성의 소유자인 멋진 크리스틴이나 버지니아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면 품위 있는 약혼에 이어 품위 있는 결혼과 품위 있는 신혼여행이 뒤따르고 이것은 품위 있는 손주들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테니스 클럽에 가서 미시즈 수전 맥클라우드, 나보다 나이가 위인 딸이 둘이나 있는 같은 행정교구의 유부녀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내가 이런 풋사랑의 어리석은 사례에서 벗어나는 때가 오기 전에는 아장아장 걷는 아주 작은 발은커녕 약혼이나 결혼도 구경할 수 없을 것이었다. 당혹과 수모와 수치, 그리고 이웃들의 새침한 표정과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남자애를 갖고 노는 일에 대한 교활한 암시만 있을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분별력 있게 논의하기는커녕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사례를 제시하게 된 셈이었다. 이제 맥클라우드 부부에게 셰리주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한다던 어머니의 최초의 생각은 확실하게 폐기 처분된 셈이었다. 부모와의 이런 문제, 대학의 내 모든 친구,
에릭, 바니, 이언, 샘은 많고 적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노한 아프간 코트를 입고 다니는 약에 취한 히피 무리였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장의 어려움에 짜증을 느끼는 정상적인, 상당히 정상에 가까운 중간계급 사내 아이들이었다. 우리 모두 부모와 관련된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대부분은 누구 것이라고 구별할 수도 없이 비슷했지만 늘 바니의 이야기가 최고였다. 무엇보다도 바니는 부모에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모여 가정생활의 음울한 이야기를 나눌 때 바니는 말했다. 돌아가서 석 주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아침 10시였고 나는 아직 침대에 있었어. 뭐 피너에서는 일어나도 할 게 전혀 없잖아, 안 그래? 그런데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하고 아빠가 들어오는 거야. 둘이 침대 끝에 앉더니 엄마가 지금이 몇 시인지 아느냐고 묻더라. 왜 놓친 애들은 노크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쌤이 물었다. 딸딸이 치는 중이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나는 내 짐작으로는 아마 아침일 거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둘은 내가 그날 뭘 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나는 아침을 먹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어. 아빠가 예의 그 마른 기침을 하더라고. 그건 언제나 아빠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는 신호야. 그러자 엄마가 방학 동안에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천한 일에 임시직으로 취직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 멋진 한방 바니. 우리는 합창을 했다. 그러니까 평생을 빈둥거리며 살 계획이냐고 엄마가 묻더라.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 점에서 나는 아버지하고 같아. 분노가 천천히 타오르지. 다만 그런 경고성 기침은 하지 않을 뿐. 어쨌든 아빠가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커튼을 확 열어젖히고 소리를 질렀어. 우리는 내가 이곳을 족같은 호텔로 여기는 걸 원치 않아. 오, 그 진보한 소리. 우리 모두 들은 소리지.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난 말했지. 만일 여기가 정말로 족같은 호텔이라면 족같은 관리자가 아침 10시에 내 방에 불쑥 들어와 족같은 침대에 앉아서 나를 야단치진 않을 겁니다. 반이 최고. 뭐 아주 도발적이기는 했어. 내가 보기엔. 반이 최고. 그러니까 맥클라우드 가족은 수전, 미스터 이피, 대학에 다니느라 집에 없는 미스 G와 미스 NS라고 알려진 두 딸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오는 늙은 파출부 미시즈 다이어가 있었는데 그녀는 청소할 때는 시력이 형편없었지만 야채와 파인트들이 우유통을 훔치는 데는 완벽한 시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달리 누가 그 집에 왔던가 어떤 친구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매 주말 맥클라우드는 골프를 한 라운드 쳤다. 수저는 테니스 클럽에 다녔다.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수전에게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내치는 말투로 대답했다. 오, 아이들한테 친구가 있지. 가끔 아이들이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 이것은 충분한 대답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수저는 내게 조은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해. 그녀가 말하면서
맥클라우드 집안의 오스틴 열쇠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마치 승진을 한 듯한 느낌이었고 기어를 바꿀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조우는 5km쯤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오랫동안 수전에게 다정했지만 백혈병으로 갑자기 죽은 운도 끔찍히 없었다. 제럴드의 노이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돌봤고 결혼은 한 적이 없었다. 또 개를 좋아했고 오후에 진을 한두 잔 마셨다. 우리는 너도밤나무 산울타리 뒤에 웅크린 반목조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 조우는 입에 담배를 문 채 문을 열어주더니 수전을 끌어안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여기는 폴이야. 오늘 운전을 해주고 있어. 정말이지 나 시력 검사 좀 받아야겠어. 새 처방을 받아야 할 때가 됐나 봐. 우린 테니스 클럽에서 만났어. 조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왈왈이들은 가둬놨어. 그녀는 몸집이 큰 여자로 파스텔 톤의 파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곱슬곱슬한 머리에 갈색 립스틱을 발랐고 파우더는 대충 발랐다. 그녀는 우리를 응접실로 데리고 들어가 앞에 발판이 있는 팔걸이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조우는 실제로는 아마 수전보다 5살쯤 위였겠지만 내 눈에는 한 세대 위로 보였다. 의자의 한쪽 팔걸이에는 펼친 채 엎어놓은 십자말풀이 책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 팔걸이에는 가죽끈 안에 감추어진 추로 중심을 유지하는 황동 재터리가 있었다. 재터리에는 내가 보기에는 위태로울 만큼 꽁초가 가득 차 있었다. 조우는 앉자마자 다시 일어났다. 함께 작은 걸로 한잔 할까? 나한테는 너무 일러, 달링.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조은이 심술궂게 대꾸했다. 그러더니 나를 보며 한잔 어때요, 젊은 분? 하고 물었다.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뭐 좋으실 대로. 그래도 싸구려 담배야 같이 피워주겠지. 수저는 놀랍게도 담배를 집어들고 불을 붙였다. 내가 보기에는 오래전에 위계가 확립된 우정처럼 느껴졌다. 조은이 손위 파트너이고 수저는 비굴하지는 않다 해도 어쨌든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조은의 첫 독백은 지난번에 수전을 본 이후 자신의 삶에 관한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작고 짜증스러운 일들의 목록이 줄을 이루었고 거기에 개 이야기에 브리지 이야기가 보태졌는데 이것들은 결국 최근에 15k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지인을 빌리지 시세보다 아주 약간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냈다는 핵심 뉴스로 귀결되었다. 미칠 정도로 따분해지고 수전이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담배도 좀 못마땅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가고 있었다. 휘발유 요인도 고려했나요? 마치 어머니가 나를 통해 말한 것 같았다. 조우는 흥미를 느끼며 나를 보았는데 그것은 좋게 봐주는 쪽에 가까웠다.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고려하면 되는 건가요? 차가 1리터당 몇 킬로미터 가는지 아세요? 물론 알죠. 조우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씀씀이가 해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답했다. 이 근처에서는 12, 장거리에서는 13을 조금 넘어요. 휘발유 값은 얼마인데요? 그건 물론 어디에서 넣느냐에 따라 다르죠. 안 그래요? 아하, 나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흥미로워진다는 듯이 탄성을 질렀다. 또 하나의 변수네요. 휴대용 계산기 있나요? 혹시? 스크루 드라이버는 있는데
조은이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연필하고 종이라도?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더니 소파에 내 옆에 앉아 담배의 악취를 풍겼다. 이게 계산되는 현장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주류 판매점은 몇 개고 주유소는 몇 개인 거죠? 나는 시작했다. 자세하게 다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보면 댁이 족같은 내 국세를 거두려고 세무서에서 온 줄 알겠네. 조우는 웃음을 터뜨리며 내 어깨를 쾅 쳤다. 그렇게 나는 가격과 위치와 거리를 적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가짜 절약의 사례를 하나 밝혀내고 두 가지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물론 나는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경우는 빌리지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조우는 짐짓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걷는 건 나한테 나빠. 그러더니 내 계산표를 들고 자기 의자로 돌아가 새 담배에 불을 붙이고 수전에게 말했다. 옆에 두기에 아주 유용한 젊은이라는 건 잘 알겠군.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면서 수전이 말했다. 케이시 폴, 그렇게 짓궂은 매력을 풍길 수도 있다는 건 몰랐는걸. 끝에 가서는 조언을 완전히 쥐었다 놨다 하던데. 부자가 돈을 절약하는 걸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해야죠. 나는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기어를 바꾸었다. 난 당신의 남자입니다. 너는 정말 내 남자야.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도 동의하며 운전하는 나의 왼쪽 허벅지 밑으로 납작하게 펼친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아는 한? 그런데 왜 눈 검사를 하러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 그거? 나한테도 너를 위장할 어떤 형태의 말이 있어야 하거든. 그래,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차를 운전해주는 젊은이와 내 테니스 파트너가 되었고, 나중에는 마사의 친구, 또 심지어 가장 그럴 법하지 않게 말하자면 고든이 키우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언제 첫 키스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상한가? 6대2, 7대5, 2대6이란 점수는 기억난다. 늙은 운전사의 귀는 지저분할 정도로 세밀하게 기억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처음 키스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아니면 둘이 동시에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면 누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인지, 차 안이었던가 아니면 그녀의 집이었던가, 아침이었나 낮이었나 밤이었나, 날씨는 어땠더라? 물론 당신도 내가 그런 걸 기억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현대적인 속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처음 키스를 했다는 것이고, 그 뒤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함께 잠자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키스와 잠자리 사이에 나는 그녀를 태우고 피임 기구를 사러 런던까지 갔다. 그녀가 쓸 거를 사러, 내가 아니라. 우리는 위그모어 스트리트에 있는 존 벨 앤드 크로이든 약국으로 갔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모퉁이를 돌아 차를 세웠다. 그녀는 더치캡과 피임용 젤리가 된 상표가 적혀 있지 않은 갈색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설명서가 있는지 궁금하네. 그녀가 가볍게 말한다. 내가 이런 쪽은 다 좀 연습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서. 나 자신의 기분, 일종의 음침한 흥분이라고나 할까?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녀가 섹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캡을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하고 나는 말하면서 이거면 두 해석 모두 감당이 된다고 생각한다. 폴, 그녀가 말한다. 어떤 것들은 남자가 보지 않는 게 좋아. 또는 생각하지 않는 게. 알겠어요. 그건 분명히 두 번째 선택지를 뜻한다. 어디에 둘 거야? 나는 물으며 발각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한다. 오, 어디에? 그녀가 대답한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는 뜻. 나한테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케이시. 그녀가 빠르게 말을 이어간다. 케이시, 저기가 케이시네, 킹스크로스. 너는 잘 삐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지, 그렇지? 나한테 짜증내고 딱딱거리고 하지 않을 거지? 그렇지. 나는 옆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키스한다. 윈폴 스트리트 안에 있는 관심 있는 보행자들이 보고 싶으면 보란 듯이. 그녀와 남편이 침대를 따로 쓴다는 것, 사실 방을 따로 쓴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결혼이 거의 20년 동안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섹스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유나 자세한 사정을 알려달라고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한편으로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의 성생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생활에 깊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와 있을 때는 머릿속에서 다른 이미지들이 내 주의를 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에게 피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48에 아직 생리를 한다는 것, 그녀가 두려운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그녀가 혹시 임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것도 그것보다 내 생각이나 욕망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는 없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그녀의 여자다움의 확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방금 여자의 다움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아마 그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래, 그녀는 나이가 더 많다. 그래, 그녀는 세상을 더 많이 안다. 하지만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마도 정신연령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담배를 피우는 줄은 몰랐네요. 내가 말한다. 오, 그냥 한데 가끔 좋은 애 동무를 해주려고. 아니면 정원에 나갈 때 영 못마땅해? 아니,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못마땅하진 않아. 그냥 내 생각엔 멍청한 짓이지. 그래, 맞아. 지긋지긋할 때 그 사람 걸 그냥 한 대 피우지. 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거 유심히 봤어? 불을 붙이고 인생이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연기를 뿜어내. 그런 다음 반쯤 피우면 역겹다는 듯이 비벼 꺼. 그 역겨움은 다음 담배에 불을 붙일 때까지이지만 이어져. 약 15분 뒤까지만. 그래, 유심히 봤다. 하지만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더 짜증나는 건 그 사람이 술 마시는 거야. 하지만 수저는 안 마시잖아? 난 그거 싫어해. 크리스마스에 흥 깨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달짝지근한 쉐리조 한 잔 정도만 마시지. 어쨌든 그게 사람들을 바꿔버려. 좋은 쪽으로는 아니고. 나도 동의한다. 나는 알코올에 또는 거나해진다.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작은 파도에 잠긴다 등으로 묘사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단어나 표현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마음 편해지려고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미스터 이피는
음주의 미덕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기다리면서 수전이 그의 플래건과 갤런이라고 부르는 것에 둘러싸여 점점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파인트들이 큰 잔에 술을 쏟아부었다. 그의 앞에는 큰 잔이 하나 더 있고 거기에는 파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우적우적 씹어먹곤 했다. 그러다가 한참 뒤 조용히 트림을 하고 짐짓 점잖은 표정으로 입을 가렸다.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파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맥주도 소중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있잖아, 며칠 전에는 내가 그 사람 눈을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그거 이상하지 않아? 늘 안경 뒤에 감추어져 있거든.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밤에 안경을 벗을 때 나는 거기 있었던 적이 없고, 그렇다고 딱히 그걸 보고 싶다는 말은 아니지만 볼 만큼 봤으니까 아마 많은 여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게 그녀가 자신에 관해 나에게 말하는 방법이다.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애두른 발언. 가끔 한 발언이 다른 발언으로 이어진다. 때로는 진술 하나만 떨어뜨리기도 한다. 나에게 삶으로 들어가는 실마리를 주는 것처럼.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은 폴, 우리가 다 닳아버린 세대라는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닳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모든 힘과 돈과 자신감을 쥐고 있다. 나는 그들이 그야말로 다 닳아 없어지기만을 바라지만 그들은 내 성장에 큰 장애물로 보인다. 병원에서 쓰는 용어가 뭐더라? 그래, 병상 점거 환자. 그들은 정신적인 병상 점거 환자다. 나는 수전에게 설명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 그녀가 말한다. 그게 우리한테서 많은 걸 가져갔지. 그 후로 우리는 뭘 해도 별로 신통치가 못해. 이제 너희들이 주도가 돼야 해. 우리 정치가들을 봐. 설마 나더러 정치에 뛰어들라는 건 아니겠지? 믿기지 않는 일이다. 나는 정치가를 경멸하는데 그들은 모두 자만심 강한 얌체와 뺀질이들이다. 그렇다고 내가 정치가를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물론. 바로 너 같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엉망인 거야. 수전은 고집스럽게 말한다. 다시 나는 당황한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고등학교나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치가들이 끝도 없이 논의하는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명예의 훈장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거창한 걱정거리들, 소비에트의 위협, 제국의 종말, 세율, 상속세, 주택 대란, 노동조합의 힘이 가족이 모여 앉는 자리에서는 끝도 없이 되새김질되곤 했다. 나의 부모는 텔레비전 연속극은 즐겼지만 풍자는 불편하게 여겼다. 빌리지에서 프라이빗 아이는 살 수 없었지만 나는 도발할 생각으로 그걸 대학에서 가져와 집안에 두곤 했다. 표지에 말랑말랑한 33 RPM 디스크를 대충 붙여놓은 호가 기억이 난다. 레코드를 벗겨내면 변기에 앉아있는 남자의 사진이 드러났는데 바지와 팬티는 발목까지 내리고 셔츠 자락으로 간신히 품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쭈그리고 앉은 이 익명의 인물의 목 위에 수상, 알렉 더글러스 홈경의 이를 몽타주로 붙여놓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풍선에는 그 레코드를 당장 도로 갖다 놔 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것이 더없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그게 멍청하고 유치하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에는 수전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녀는 포복절도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한 방에. 나, 어머니, 수전, 정치, 모든 것이.